영숙 씨. 역시 하늘이 영숙 씨를 저의 생명수 구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결코 영혼의 병까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암 또한 육신의 병이기 이전에 영혼의 고통이 발현된 것입니다. 저희 구원회의 생명수와 빛의 치유법을 통하면 영숙 씨는 수술이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없이도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예순하고도 2해를 더 살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는 준호 엄마, 지연이 엄마, 여보로 불린 세월이 훨씬 길었지요. 제 손으로 아이들 옷까지 하나부터 반찬 하나까지 챙기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남편 박철수의 아침 식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차려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욕망이나 꿈 같은 건 사치라고, 아니, 그런 게 제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빳빳하게 달인 와이셔츠를 챙겨드렸지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 수고했어. 건조한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제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그의 관심은 늘 집 밖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덩그러니 남은 식탁을 치우며 홀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출가해서 제 살기 바빴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한 딸 지연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주로 자신의 바쁜 업무 이야기나 손주들 자랑이 전부였어요. 제 안부를 묻는 일은 드물었고 그나마도 건성으로 엄마는 별일 없지? 하고는 금세 자기 용건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회사원인 아들 준호는 그나마 살가운 편이었지만 역시나 주말에 가끔 들러 밥 한 끼 먹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북적대던 시절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 창밖을 바라보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늘 저를 따라다녔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지루하리 많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가슴께가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남편에게 나 가슴이 좀 이상한데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하고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꾸했습니다. 뭘 그리 엄살이야.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하지. 좋아하잖아. 하나 먹고 좀 누워있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옷을 챙겨 입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겨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제 발로 병원 문턱을 넘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던 저였기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는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검사가 쉴 새 없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치 사형수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단순한 신경통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의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제 앞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숙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유방암 2기로 진단되셨습니다.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 같지는 않지만 종양의 크기가 좀 있고 림프절 전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니. 평생 감기 한번 제대로 알아본 적 없던 제가 암이라니요. 그것도 유방암 2기라니. 의사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유방암 2기는 조기에 발견된 편이고 요즘은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 필요하다면 방사선 치료까지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조금의 위안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풍경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차마 이 무서운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심한 유선염 증세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 좀 하지 그랬어. 돈 들어갈 일만 자꾸 만드네. 하며 타박을 놓을 뿐이었고 아이들은 전화를 통해 엄마 괜찮아? 약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마. 하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만 건네고는 금세 자신들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긴 평생 가족들 건강만 챙기며 자신은 돌보지 않았던 엄마였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이토록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제 길고 긴 인생을 마치 낡은 필름처럼 천천히 되감아 보았습니다. 권위적이고 무뚝뚝했던 남편의 서늘한 그늘 아래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기억이 언제였던가. 여자가 어디서 감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남편의 습관적인 호통과 무시 앞에 제 의견은 늘 맥없이 꺾였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그들의 성공만을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보람으로 여기며 제 안의 모든 욕망과 꿈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 삶의 유일한 자랑이자 위안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나 김영숙은 무엇을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았던 걸까요? 이대로 아무런 의미도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요? 깊은 두려움과 함께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겁고 낯선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밀려오는 회한의 파도였을까요? 동이 희미하게 터올 무렵 저는 마침내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지만 아직 제게는 치료할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롯이나 김영숙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결혼 전 아주 잠깐 소녀의 감성을 담아 끄적이다가 이내 잊어버렸던 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빛바랜 첫 페이지에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러나 가장 간절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수해온 질끈 묶은 머리와 몸빼 같은 편안한 옷들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보기. 젊었을 때 꿈꿨던 오토바이 타보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박 경험해보기.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순수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보기. 마지막 항목을 적을 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의 교감이라니.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으니까요. 이 버킷리스트가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지연이와 준호도 집에 와 있는 상태였죠. 나 오늘부터 한동안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아무래도 집을 나가서 혼자 지내야 할 것 같아.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바람을 드러낸 적 없었던 제 입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말에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하던 동작을 멈추고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갑자기 집은 왜 나가겠단 거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이 많은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늙어서 주책도 유분수지. 정말. 늘 그랬듯 남편은 제 말에 진의를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일상이 불편해질 것부터 걱정했습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의 태도에 이미 익숙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딸 지연이는 잔뜩 인상을 쓴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우울증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희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공한 변호사 딸은 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호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눈빛에서 어렴풋한 걱정과 함께 제 결의를 읽은 듯한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그 누구도 제 진심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으니까요. 곧바로 평생 아무도 모르게 모아온 비상금을 찾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때 받은 용돈, 시장에서 아낀 푼돈, 남편 몰래 조금씩 떼어놓았던 돈들이었죠. 그 돈으로 동네 근처에 아담한 원룸을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제 생애 첫 번째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남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지연이는 끝까지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빠랑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지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잖니. 하지만 나는 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 길로 제 오랜 친구 한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우리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죠. 정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사실과 제 위태로운 버킷리스트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 생각했다. 내가 평생 그 인간 비위 맞추고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내 인생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잖니. 암이라니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기회에 이제라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도울 테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잖아.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한 첫날 밤, 저는 낯설고 조용한 원룸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새벽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도 없는 완벽한 정적. 그것은 제게 해방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실행하기 위해 낯선 동네의 미용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젊고 세련된 미용사가 상냥하게 물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생을 검게 질끈 동여맨 머리 아니면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짧은 파마머리. 그것이 제 모습의 전부였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생기 없어 보였습니다. 저 아주 짧게 자르고 색깔도 좀 밝게 하고 싶은데요. 혹시 멋쟁이 할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요? 제 말에 미용사는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싹둑싹둑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몇 시간 후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깨선 위로 산뜻하게 커트된 머리는 은은한 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미용사가 서비스라며 해준 가벼운 화장까지 더해지니 제가 봐도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와,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한결 젊어 보이시는데요? 미용사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가두고 살았을까? 다음은 옷차례였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구입한 몸빼 바지나 어둡고 칙칙한 색깔의 편한 옷만 고집했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백화점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색상의 옷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어리둥절했지만 용기를 내어 젊은 점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화사한 꽃무늬가 프린트된 실크 블라우스와 세련된 디자인의 베이지색 바지를 골라 입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몰랐지만 자꾸 보니 그것도 제법 괜찮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모습이었을까? 거울 속에 비친 낯설지만 만족스러운 제 모습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오토바이 면허 따기였어요. 젊었을 적 남편 몰래 면허를 따볼까 상상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제법 능숙하게 트랙을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의 쾌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방감을 선사했어요. 강사님은 제 열정에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열정을 가진 분은 우리 학원 역사상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 방문이었죠. 평생 도박이라고는 화투 한 장 제대로 쳐본 적 없는 제가 이런 휘황찬란하고 퇴폐적으로까지 보이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이야. 카지노 내부는 온통 휘황찬란한 불빛과 요란한 기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깊은 탄식이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슬롯머신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지폐 몇 장을 기계에 넣고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같은 그림이 연달아 반짝거리더니 갑자기 코인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꽤 큰 돈을 따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데 어쩐지 현실 같지가 않고 꿈을 꾸는 듯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껏 저를 위해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단돈 10,000원 쓰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망설였을 제가 처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예쁜 스카프도 하나 샀어요. 돈이 주는 쾌락이 이런 것일까 하는 낯선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 이런 변화를 가족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어. 라며 호통을 쳤고 지연이는 수시로 원룸으로 찾아와 울며불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없으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준호도 걱정이 많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들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애써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난 내 길을 갈 거야.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듯했던 준호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누나의 등살에 못 이겨 제게 조심스럽게 귀가를 권유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씁쓸했습니다. 지연이는 급기야 제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혹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확신하며 어떻게든 저를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아마도 철없는 늙은 망령에 불과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잔잔한 파문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날씨가 참 좋지요? 이런 날은 이렇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힐끗 쳐다보니 훤칠한 키에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무척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민재라고 소개했고 은퇴 후 소소하게 사진 찍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나 주변 풍경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신기하게도 그와는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제 나이나 살아온 배경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의 지난 세월의 이야기와 그가 찍은 아름다운 사진 속에 담긴 세상 풍경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유난히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삶 속에서도 이렇게 뒤늦게나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 엄청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솟아나시는 건지 제가 오히려 한 수 배우는 기분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나 칭찬이 아니라 마치 제 존재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메마른 제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종종 공원이나 동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어느새 제 팍팍하고 외로운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따스한 위안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시선 그리고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태도는 제게 잊고 지냈던 평온함과 존중받는 느낌을 안겨주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와 따뜻한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민재 씨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과도할 정도로 공감했고 저의 특별함과 남다른 영혼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종종 영적인 성장, 내면의 평화, 우주의 기운 같은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집요함이나
마치 외워온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재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저와 함께 가까운 수목원이라도 다녀오시겠습니까? 마침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던데 함께 아름다운 가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영숙 씨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와 맛있는 도시락도 정성껏 준비해 가지요. 그곳에 가면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영숙 씨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목원, 그리고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니. 제 심장이 오랜만에 잔잔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운이라는 그의 말은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간절해 보이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와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민재 씨. 마침 저도 단풍 구경 가고 싶었어요. 수목원에서의 시간은 꿈결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곱게 물든 단풍길을 걷고 낙엽이 카페처럼 깔린 벤치에 앉아 그가 정성스레 싸온 맛있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 앞에 따뜻한 허브차를 놓아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기도 했고 저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잠시 어색했지만 이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보다는 숲의 정기, 대지의 에너지, 우주의 섭리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했고 특정 명상법이나 기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언뜻 본 특이한 문양이 그려진 낡은 책자와 나무로 만든 작은 목걸이도 어쩐지 불길한 느낌을 주었어요. 수목원을 나오던 길,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있으니 제 안에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특별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로 영숙 씨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생명수 구원회의 가르침을 통해 영숙 씨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함께 튀어나온 생명수 구원회라는 낯선 이름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62의 나에게 이렇게 멋지고 다정한 신사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하고 뜨거워 보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오랜만에 기분 좋은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민재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그의 말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스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는 인정이 제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재 씨의 차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오며 어쩌면 내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 씨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의 차로 원룸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원룸 문 앞에는 싸늘하고 굳은 표정의 딸 지연이와 잔뜩 화가 난 얼굴의 남편 철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다정하게 저를 부축하고 있는 민재 씨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밤중에 웬 남자랑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또 누구고? 아빠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가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와 민재 씨를 번갈아 쏘아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는 말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싸늘한 뒷모습이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며 자신을 소개하려 했으나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김영숙 선생님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오해는 닥쳐요. 당신 같은 늙은 제비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꿍꿍이로 접근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연이는 민재 씨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민재 씨에게 주먹을 날릴 듯 험악한 기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치매에 걸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지연이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저를 몰래 감시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민재 씨와 만나는 모습,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수목원에 함께 다녀온 것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혀 지연이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는 제가 노년의 망령이 들어 점잖지 못한 남자에게 빠져 가정과 자식들을 버리려 한다고 단정했고 이 사실을 온 가족에게 알리며 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세웠던 것이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이는 급기야 법원에 저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엄마는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저 남자한테 속아서 얼마 되지도 않는 엄마 재산까지 몽땅 탕진할 게 불보듯 뻔해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인 제가 직접 처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딸이 엄마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들 준호마저도. 어머니가 요즘 정말 평소와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라며 지연이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마지막 선택과 작은 행복마저도 존중해주기는커녕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늙은이로 몰아가는 가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그 역시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또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생명수 구원회라는 그 정체불명의 단체는 또 무엇일까요? 민재 씨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제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영숙 씨, 가족들은 아직 영숙 씨의 진정한 가치와 영혼의 성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안식은 오직 우리 생명수 구원회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숙 씨를 그 길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저를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했고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 씨의 집요하고 간곡한 권유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저는 그가 말한 특별한 모임이라는 곳에 한두 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장소였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누군가의 설교를 열광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빛의 인도자라고 칭하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마치 홀린 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광신적이고 기괴한 분위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고 당장이라도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민재 씨는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옆에서 계속해서 곧 영숙 씨도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광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밤낮을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민재 씨가 보여준 모습과 생명수 구원회라는 곳의 정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따뜻함 뒤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민재 씨에게 제 유방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민재 씨 사실은 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예민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고백을 듣는 민재 씨의 얼굴에는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역시 하늘이 영숙 씨를 저희 생명수 구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결코 영혼의 병까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암 또한 육신의 병이기 이전에 영혼의 고통이 발현된 것입니다. 저희 구원회의 생명수와 빛의 치유법을 통하면 영숙 씨는 수술이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없이도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과 황당무계한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의문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병을 빌미로 저를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뜨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관심은 결국 저를 포섭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이죠.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재 씨를 최대한 피하며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거머리처럼 제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저를 회유하고 압박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집요함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친구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희에게 그동안 민재 씨와 있었던 일들과 생명수 구원회의 정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그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딸 지연이는 이미 저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준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를 몰래 원룸으로 불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 씨의 정체와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 그리고 제가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재 씨가 제게 건네주었던 생명수 구원회의 홍보 책자와 모임에서 몰래 녹음했던 설교 내용 일부도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 준호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제가 보여준 구체적인 증거들과 절박한 제 눈빛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준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 이민재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상한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준호는 곧바로 지연이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고 지연이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준호가 제시한 증거들과 탐정을 통해 추가로 파악한 생명수 구원회의 피해자들의 증언, 과거 사기 행각 등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오해하고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지연이는 오열하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오해와 불신이 거치고 마침내 가족들이 제 편에 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민재 씨와 생명수 구원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희 가족의 비밀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민재 씨에게는 여전히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감시를 피해 준호, 지연이와 꾸준히 연락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죠. 지연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생명수 구원회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법적 증거들을 확보했고 과거 피해자들과도 접촉하여 연대했습니다. 정희 역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암 자체의 진행보다는 민재 씨가 치유에 효능이 있다며 건네준 정체불명의 생명수라는 액체와 그가 강요하는 이상한 식이요법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재 씨의 감시와 회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민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극심한 복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연락을 받고 제 원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준호와 정희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죠. 응급실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제 곁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지연이와 초췌한 모습의 남편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의 준호와 정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고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크게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재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 병실 침대까지 다가와 제 손을 잡고는 영숙 씨, 이런 세속의 병원에서는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생명수만이 영숙 씨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지연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민재 씨, 당신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생명수 구원회의 모든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미 경찰과 언론에도 제보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연이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들어와 민재 씨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감과 함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본격적인 유방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길고 힘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없었으며 끔찍한 구토와 통증에 시달리는 날들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친구 정희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남편 철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했던 그는
제가 아프다는 사실과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제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 속에서 저는 수십 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 역시 과거의 철없던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저를 극진히 보살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다행히 암세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저는 드디어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제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권위적인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물론 버킷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땄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려보지는 못했고 카지노의 짜릿함은 잠깐의 일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으려다 하마터면 끔찍한 위험에 빠질 뻔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제 자신을 찾는 용기와 삶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족의 사랑과 화해였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 만들었던 버킷리스트를 꺼내보곤 합니다. 그 위태롭고 아슬아슬했던 해방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고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고 다행히 암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해방이자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